어머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관에 놓인 제 가방을 본 순간부터 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원수라도 된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잠깐 들른 건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들이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잠깐이라뇨? 어머니 짐을 보니까 며칠 묵으실 생각이시네요? 우리 집이 여관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관이라니, 그것도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며느리는 그저 멀찍이 섰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없나 봅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그래도 하룻밤만. 하룻밤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둘 다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실 생각이셨나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례한 말투였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럼 이만 가마. 그러시죠.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요즘 전세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희도 겨우 이 집 구해서 신혼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편하시겠죠? 아들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제 가방을 들어 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내쫓듯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32년 전 아들을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진통 속에서도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젖을 물릴 때마다 행복에 겨워 눈물 짓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열이 나면 밤새 발을 주무르며 지새웠고 중학교 입학할 때는 새 교복을 입혀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모험 외판을 뛰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도 아들 얼굴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았는데 어머니, 택시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 불렀는지 벌써 택시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 떨리는 다리로 겨우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 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7세 이순자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감되는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없이 울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백미러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 있으세요? 택시 기사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더욱 서러움을 자극했습니다. 낯선 이가 제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죄송해요. 그냥 제가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는 그저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방의 작은 탁자에 놓인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두고 보자. 너희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그때는 내일이면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아픔을 갚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으로가 아닌 뼈저린 가르침으로 제 자식이기에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어미의 도리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행동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댁에는 다음에 찾아뵐게요. 문자 한 통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추석이면 제일 먼저 달려와 절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알았다, 잘 다녀오너라. 짧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들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번처럼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와이프도 많이 불편해했어요.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이 보면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구는군요. 하룻밤 묵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죄였던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영아, 며느리,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의 말투에서는 조금의 반가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구나. 미리 연락도 없이 가서. 아, 그 일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에서 단둘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우리 생활에 간섭하시려고 하시고, 특히 지난번처럼 갑자기 오셔서 며칠 묵겠다고 하시면 며칠이라니. 난 하룻밤만. 하룻밤이든 며칠이든 상관없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도 독립한 성인이에요. 어머님 편한 대로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끊고 싶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반찬 보내주시는 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하면 되니까요.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반찬은 남편 입맛에 안 맞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해주는 음식만 찾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아, 그래도 내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어머님, 그건 어릴 때 얘기죠. 이제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더 좋아해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집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착이라니요. 자식 걱정하는 게 이제는 집착이 되어버렸나요? 알겠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이프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앞으로는 저한테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연락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락조차 하지 말라니. 이제는 제가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걸까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갑자기 너무 춥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명절날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승미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오늘 잡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승미 씨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남처럼 살아온 이웃 씨, 이렇게 챙겨주는데 제 자식들은 고마워요, 승미 씨.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승미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혹시 아드님 때문에 그러세요? 승미 씨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어머님이 아드님 집 앞에서 택시 타시는 거. 그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미 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내가. 승미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절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모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승미 씨의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승미 씨 말이 맞아요. 이제는 정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르쳐 줘야겠어요.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언젠가는 자기들도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승미 씨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들 부부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영영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만 절대 잊지 못할 만큼은 확실하게.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편안해졌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가에 부기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식탁에 앉아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교훈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지만 어쨌든 제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문의드렸던 강남 건물주인데요. 아, 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물 매각건 때문에 연락 주신 거죠? 네, 맞아요. 이제 결정했어요. 매각하기로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5층짜리 상가 건물. 20년 전 남편이 암 투병 중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건물만큼은 절대 팔지 말아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팔아야겠습니다. 그동안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할 겁니다. 네, 조건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일시불 매입 원하는 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20년을 지켜온 약속을 깨는 건데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 말씀드린 유언장 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어머님.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네, 이제 결정했어요. 제 재산은 모두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요. 아드님은요? 네, 아드님 몫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통화가 끊기고 변호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건 됐어요. 변호사님.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였죠. 아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될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빠르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아참, 그리고 이번에 건물 매각하기로 했다. 너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답장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문자가 왔네요. 네? 무슨 건물요? 강남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아빠가 너 주라고 했던 거. 근데 이제는 너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좋은 곳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요. 엄마도 그렇게 할게. 너희 둘이 잘 살아라.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리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그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건도 제가 원하는 대로 현금 일시불로 매입하겠다고 하네요. 바로 진행하시죠.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면 제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모두 사용할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는 달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달, 딱 한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는 얼마나 발버둥을 칠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훈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제 자식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니까요. 기다려라, 이제 시작이다. 저는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었는지, 이제는 그 순수했던 아들을 다시 찾을 차례입니다. 비록 조금은 아플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모성애가 아닐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건물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동안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신 거 아는데요!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온 모양이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 건물 매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다 놓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빌어요, 어서. 며느리의 다급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대한 것도 다 제 불찰이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일부러 기다렸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의젓한 은행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고,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얘기하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매각됐어. 계약금도 받았고. 네? 안 돼요. 어머니,
위약금 내드릴게요. 저희가 대신 매수하면. 매수. 너희가 뭘로 그 건물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어. 네, 무슨? 복지재단에 기부했어. 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널 위해 남긴 거라고? 맞아. 하지만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여관 손님 취급하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아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난 팔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했어. 그게 다야. 의미 있는 일이요? 저희 버리시고 그런 남들한테 다 주시는 게 무슨.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냉소가 나왔습니다. 미영아, 너무 늦었구나. 그리고 넌 음식하는 거 싫어하잖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됐다, 이제 돌아가. 나도 피곤하네. 어머니, 제발.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와서야. 너희가 날 버렸을 때는 언제고.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할까? 여관 손님 취급한 거?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면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한 거? 아들 부부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봐. 그리고 앞으로도 오지 마. 너희도 날 잊었으면 하잖아. 그러니 나도 너희를 잊을게.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진짜 시련이 닥칠 텐데 과연 어떻게 견뎌낼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계획이 시작되는군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도착했는데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보니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은행에서 대규모 감원이 결정되었고 아들이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5년을 다닌 은행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취업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본점 임원진과의 오랜 인연을 활용한 결과였죠.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쭈그려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지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그동안의 잘못을 미우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둘의 모습이 보였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며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솟는 전세가에 재계약은 불가능하고 대출도 이미 한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실직한 상태에서 전세금 마련은 불가능할 테고 결국 신혼집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 되겠죠. 평소라면 당장 달려가 도와주었을 텐데 이번만큼은 참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위해서는 이 정도 시련은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데 승미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국 전세집에서 나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승미 씨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짧게 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로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알리는 연락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부부는 마지막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제 계획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거세지는 이 밤, 아들 부부는 어디서 이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아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도 나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증금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는데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가 되었군요. 아들 부부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두 사람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눈물 자국만 가득했고 아들은 수염도 깎지 못한 채 까칠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앉으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에는 강남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각된 줄 알았던 그 건물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들이 다니던 은행의 인사 발령 문서가 있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지점장 발령 문서였습니다. 더 뒤에는 아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지불된 상태였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매각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명의만 잠시 신탁회사로 이전했을 뿐이었죠. 은행 권고사직도, 전세 계약 문제도 모두 미리 준비한 각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처럼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복지재단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내용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란다. 창밖은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흐느낌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회초리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아들 부부의 울음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낡은 앞치마를 꺼내 메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푸는 순간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며 주방으로 들어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말없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주방 입구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지자 뒤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밥을 푸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아들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는데 그 모습이 서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앞치마를 하나 더 꺼내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그릇을 닦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봄날의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월세방에서 보낸 날들, 대부업체를 찾아다녔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악몽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절 생각하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주신 음식이 그립고 목소리가 그립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 초에 가졌던 교만함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마련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있더군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화해를 축복이라도 하듯 봄밤의 달빛이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분명 그때도 이런 밝은 달빛이 있었을 텐데 사진 속에는 담기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마음 속에 그 달빛이 영원히 담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생일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는 기본이고 미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제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가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들은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 더 바빠졌지만 매주 저를 찾아옵니다.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러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며느리와 함께 와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전세 자금도 이제는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남겨준 건물의 수익으로 살지 않겠다며 열심히 저축해서 마련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대견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저에게 봉투를 내미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곧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겁도 나고 설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의 일을 회상하며 그때의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와서 하룻밤 묵어가는 날이죠. 처음에 거절했던 그 하룻밤이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방이었던 곳에서 편히 쉬고 며느리는 저와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봄날 그날의 된장찌개 냄새를 기억하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아직도 그날의 향이 잊히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제 우리 집 현관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도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매서운 바람이 불 때는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 때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그 봄날처럼 오늘도 온 세상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합니다.